예, 감사합니다. 주한규 교수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3년부터 96년까지 인디아나 주에 있는 미국 퍼듀 대학에서 동문 수학을 했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포닥을 러시아에서 하고 시카고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대학하고 아라바마 대학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서울 의대로 왔는데 2013년부터 제가 이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연구실도 빌드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생긴 지 10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응용바이오공학과 여기 디파트먼트 오브 어플라이드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지능정보융합학과 그다음에 분자양육 바이오 제약학과 3개 학과 체제로 10주년을 맞이해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플라이드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는 응용 바이오 공학과라는 학과에 들어가서 방사선 의학 물리 또는 방사선 의공학 그쪽 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이노버티브한 연구 병원에서 벌써 다 스탠다디제이션 돼 있는 그런 연구보다는 좀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응용바이오공학과를 만들었고 지금은 주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있으면서 주로 교육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의과대학하고도 계속 스틸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고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조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원작가가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아토믹 뉴클리어 에너지를 from physics to clinic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물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아토믹 뉴클리어 인터랙션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클리닉에 잘 이용해서 우리 인류에게 유용한 그 툴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분야의 연구를 도전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원자핵공학과도 마찬가지죠. 원자핵공학과는 여러분 이제 주로 뉴클리어 퓨전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원자핵공학과 내가 하는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레디올로지컬 피직스라고 하는 방사선 의학 물리 분야도 사실은 원자하고 여기 포톤이 됐던 일렉트론이 됐던 뭐 뉴트론이 됐던 또는 뭐 프로톤이 됐던 그런 그 레디에이션이 아톰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의학 분야에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그 나오는 에너지를 암 치료, 항암 치료에 쓰는 게 레디에이션 서러피고 그런 포톤이 그 아톰하고 인터랙션에서 생기는 영상들을 이용하는 게 또 레디올로지컬 이미징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엑스레이 그 찍죠 여러분 그다음에 컴퓨터 토모그래피 메모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톤이 그 아토믹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영상도 만들고 방사선 치료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피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성자가 우레늄하고 우레늄 235 또는 뭐 패스트 리액터 같으면 이제 우레늄 238도 되겠죠. 그런 뉴트론이 원자 핵하고 인터랙션을 해갖고 나오는 핵 분열에 나오는 에너지, 뭐 수백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서 전기로 쓰는 게 이제 피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뉴클리어 리액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또 아토믹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방사선 치료에 쓰는 거 이런 면에서 뭐 비슷한 면이 있죠. 아토믹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기껏해야 수십 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지만 뉴클리어 리액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피션에서는 수백 매부 정도의 오더가 다르죠.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나중에 소개하게 되겠지만 이제 보론 뉴트론 캡처 서러피, 뉴트론 서러피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보통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해요. 하지만 아토믹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이용하면 암 치료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이런 아토믹 또는 뉴클리어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발전, 전기 쪽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의학 쪽에 이용을 해갖고 항암 치료 또는 영상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아토믹 인터랙션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주로 포톤하고 일렉트론을 주로 쓰고 있고 포톤하고 일렉트론은 그 에너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원자핵까지 접근하지는 못하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작아도 차지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클리어스에 접근을 해서 핵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핵반응 전후에 나오는 매스 디펙트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수백 메가 일렉트볼트의 피션 에너지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거고 주로 병원에서 쓰는 건 아토믹 인터랙션이 돼서 오비탈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을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토믹 인터랙션이라고 하고 뉴클리어 인터랙션하고 비교 차이를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내용은 내가 뭐 피션이라든지 퓨전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중성자를 뉴클리어 인터랙션을 일으켜서 나오는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방사선 치료에 암 정복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에서 보론 뉴트론 캡처 서러피를 소개해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메탈 나노 파티클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엑스레이하고 반응을 해갖고 기존의 방사선 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소개하자 그러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론 뉴트론 캡처 서러피는 뉴트론이 원자핵 주로 보론 10의 원자핵하고 인터랙션을 해갖고 핵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방사선 치료에 활용하자는 거고 두 번째 타핑은 레디오 아이소토프 메탈 나노파티클 컴플렉스 포 온콜로지는 항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레디에이션, 레디오 아이소토프에서 나오는 저에너지 엑스레이 또는 일렉트론이 메탈 나노파티클하고 반응을 해서 아토믹 인터랙션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방사선 치료에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BNCT, 보론 뉴트론 캡처 서러피를 도지메출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알 거겠죠? 도지메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사선이 아이오나이제이션 또는 익사이테이션으로 물질에 전달하는 에너지를 잘 계산을 하던가 측정을 하는 거를 도지메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론 뉴트론 캡처 서러피는 도지메출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BNCT 그 자체는 중성자 비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리액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캘리포니움 소스도 그렇고 전부 다 중성자가 있는 곳에는 감마레이가 항상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중성자만 도지매출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마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믹스드 필드 도지매출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성자하고 감마가 항상 혼재한 환경이기 때문에 믹스드 필드, 믹스 레디에이션 필드의 도지매출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BNCT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기 그 BNCT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많이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고 대부분 연구 수준에서 머물다가 말았어요. 대부분 클리니컬 트라이얼 정도로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나온 컨셉은 1950년대부터 나왔어요. MIT나 MIT 하버드 그룹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미국에 있는 브룩헤븐 내셔널 랩에서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뭐 교토 대학이라든지 축구바 대학 이런 데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중성자 빔, 치료에 쓰는 중성자 빔이 어베이러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구형 리액터는 병원 시설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 치료에 적합하지 않았고 또 보론 드러그를 종량에 선택적으로 전달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중성자 빔도 뭐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치료에 적절한 빔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도지매 추리가 아직까지도 언서틴티가 너무 컸어요.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건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치료로 항암을 하는 환자들의 99.99%는 엑스레이 또는 전자빔으로 치료를 해요. 우리가 흔히 프로톤, 뭐 카본빔으로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전체의 0.01%도 안 되고 대부분 엑스레이로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엑스레이는 도지매 추리도 굉장히 쉬운 거야. 왜냐하면 싱글필드니까.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비해서 중성자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감마하고 환상 같이 오기 때문에 도지매 추리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BNCT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면 BNCT는 우선 보론 10 드러그를 종량에 선택적으로 디포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지만 중성자, 서멀 뉴트론하고 크로스 섹션이 제일 큰 물질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론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보론뿐만 아니라 또 큰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카드뮴 알죠? 카드뮴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아마 서멀 뉴트론하고 흡수하는 크로스 섹션이 제일 큰 물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이 아마 보론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론 10은 서멀 뉴트론하고 잘 핵 반응을 일으켜 갖고 저기 보는 바와 같이 알파와 N 알파 리액션을 일으켜 갖고 서멀 뉴트론하고 N 알파 리액션을 해서 알파 파티클하고 리튬 아이온을 만들어냅니다. 리튬 아이온은 이 핵 반응에서 나오는 약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나누어서 그거를 이제 주위에 있는 셀에 그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LET라고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가 굉장히 차지 파트는 크기 때문에 보통 요 레인지 비정거리라고 하는 게 보통 10 마이크론 이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셀은 사이즈가 종량 셀은 보통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 사이즈니까 종량의 보론 10이 선택적으로 잘 딜리버리가 되고 거기에 서멀 뉴트론을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다면 N알파 리액션을 일으켜 갖고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로다가 종량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백그라운드. 굉장히 쉬운 거죠. 핵반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론 10을 잘 딜리버리하고 종량에 거기에 서멀 뉴트론을 잘 딜리버리한다. 이 두 스텝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아주 종량 셀룰라한 타겟티드 되는 서러피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엑스레이는 들어가면서 많은 세포에 데미지를 주는 데 비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 도지메트리 컴포넌트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보론 10이 이제 들어가면 서멀 뉴트론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보론하고 핵 반응을 일으켜 갖고 이렇게 이제 치료의 선량을 일으키는 걸 이제 보론 도우즈라고 하고 이게 이제 치료 효과 N알파 리액션 아까 일으키는데 우리 몸은 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소가 존재하잖아요. 물이 제일 많으니까 하이드로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도 존재합니다. 나이트로젠 중에는 나이트로젠 칩사가 있으면 이게 서멀 뉴트론하고 NP 리액션을 일으켜하고 또 나이트로젠 도즈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이드로젠하고 인터랙션을 하면 하이드로젠을 쳐내서 리코일 프로톤을 만들어냅니다. 핵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인일라스틱 콜리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프로톤을 쳐내면 이 프로톤이 또 이제 그 도즈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하이드로젠 도즈, 나이트로젠 도즈 또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드로젠은 N 감마 리액션을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이 감마가 또 우리 몸의 선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론 도즈 크게 이 BNCT의 도즈의 컴포넌트는 보론이 만들어낸 보론 도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나이트로젠 14에서 의한 나이트로젠 도즈, 그다음에 하이드로젠에 의한 리코일 하이드로젠 도즈, 그다음에 감마에 의한 감마 도즈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것들의 우리가 이 선량을 다
구별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론이 만들어내는 이 선량은 하이 LET,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 LET에서 렐러티브 바이올로지컬 이펙트가 달라요. 예를 들면 포톤으로 여러분 도즈를 알겠지만 포톤으로 1그레이 맞은 거하고 이 보론, 리튬이나 알파로 1그레이를 맞은 거하고는 우리 몸에 주는 바이올로지컬 이펙트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이펙트가 똑같이 1그레이를 받아도 포톤의 1그레이보다 이 보론 N은 알파에 의한 게 약 3.8배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론이 만들어낸 도즈를 세퍼레이트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나이트로젠이 만들어낸 이 프로톤 도즈 또 카본 아이온에 의한 도즈도 똑같이 약 3.2에서 3.8배 정도 큰 선량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론 도즈하고 나이트로젠 도즈를 구별해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코일 프로톤도 약 1.3배에서 3배 정도 엑스레이보다 똑같이 1그레이도 바이올로지컬 이펙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고 여기에 있는 웨이팅 팩터가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선량을 물리적인 선량을 다 각각 따로 측정을 해서 웨이팅 팩터를 다 곱해줘야지 이 추로에 의한 이퀴벌런트한 도즈, 포톤 이퀴벌런트한 도즈를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N알파 리액션, NP 리액션, 뭐 프로톤 리코일 도즈, 감마 도즈를 다 구별해서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MCMP나 또는 MCMP 6.2 요새 최신 버전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젠4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젠4 그런 몬테칼로 코드를 잘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 그 치료 시츄에이션을 잘 해서 치료 선량을 구별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측정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보론 도즈하고 나이트로젠 도즈는 주로 서멀 뉴트론이 만들어내는 도즈고 리코일 프로톤 도즈는 페이스 뉴트론이 만들어내는 도즈 그 다음에 감마 도즈는 또 서멀 뉴트론이 만들어내는 도즈이기 때문에 이 각각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에 믹스필드 레디에이션 도즈가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서튼티,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도 BNCT 도즈 매출이 믹스필드 레디에이션 도즈 매출가 연구할 분야가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던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BNCT가 최근에 좀 더 각광을 받는 거는 기존의 리액터 베이지드 BNCT에서 최근에 가속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리액터에서 주로 뉴트론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면서 연구용 리액터에 병원 시설이 가깝게 있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BNCT가 파퓰러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속기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RF 기술이 발전을 해갖고 가속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프로톤 빔을 가속해갖고 핵 반응을 일으켜서 PEN 리액션으로 베릴륨이나 리튬 타겟을 이용해갖고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리튬이나 베릴륨 타겟으로 PN 리액션을 중성자 가속하는 프로톤 가속이 쉬우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프로톤 가속기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뉴트론 빔을 만들고 그 뉴트론을 마두레이션 시켜갖고 에피서멀 뉴트론을 만들고 그 에피서멀 뉴트론이 우리 스켈프 스컬을 뚫고 들어가서 주로 타겟으로 잡는 게 글리오마라고 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글리오마라는 악성 종양은 아주 치료하기가 곤란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스컬을 오픈해 갖고 악성 종양인 글리오마를 떼어내지만 많이 떼내면 사람이 이제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암 종양을 떼내지만 더 많이 떼낼 수가 없게 되면 주위에 마이크로 디지즈가 남아갖고 주로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항암 치료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듣는 이 방사선 치료조차도 중성자 빔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잘 되겠다고 해서 이제 BNCT의 첫 번째 타겟은 이 글리오마 쪽이 되는데 이 스켈프 스컬을 뚫고 들어가면서 에피서멀이 서멀 뉴트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양을 만나서 에피서멀 빔이 서멀 뉴트론이 돼서 이제 딜리버리 하게 되는 게 이 보론 뉴트론 캡처 서러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사 선량을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건데 여러분 선배들
그 중에서 핵 계측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도 영구형 원자로 하나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로도 이제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부산 기장군에 영구형 기장로도 새로 만들게 되면 이 서멀 뉴트론 플럭스를 측정하는데 가장 고전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쓰는 게 액티베이션 포일 메서드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골드 포일에 서멀 뉴트론이 반응을 하면 감마가 나와서 나오게 됩니다. 골드 포일 197에다가 서멀 뉴트론이 흡수되면 감마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액티베이션 된 골드 198의 액티버티를 잘 측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 거꾸로 서멀 뉴트론 플럭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하나로나 또는 뭐 큰 중성자 빔이 나오는 장비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 프로리티 저머늄 디텍터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감마를 측정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성자 속, 서멀 뉴트론 중성자 속에 비례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골드가. 그래서 그 골드의 액티버티를 측정을 하려면 하이피어리티 저머늄 디텍터도 필요하고, 이 하이피어리티 저머늄 디텍터의 측정 효율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리퀴드 나이트로젠에 의한 쿨링 시스템도 필요하고, 골드 198의 하프라이프가 2.7년 정도 되니까 2.7데이 정도 되니까 나오는 감마를 잘 쉴딩한 리드 블락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병원 환경에서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개발한 게 이제 저희가 TLD를 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크로스 섹션인데, 아까도 여기 카드뮴은 안 나와 있는데 카드뮴이 이거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크로스 섹션이 크고, 여기 뉴트론 에너지, 서멀, 에피서멀, 페스트가 있고 크로스 섹션이 있는데, 지금 옥시즌 197 골드 포일 스탠다드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서멀 뉴트론 플럭스 측정법이 이제 골드 197 포일이나 또는 이제 그 와이어를 이용해 갖고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서멀 뉴트론에서 크로스 섹션이 크죠. 그러다 에피서멀 영역에서는 레저넌스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영역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 이제 서멀 뉴트론 플럭스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고, 아까 얘기한 보론도 보면 여기 크로스 섹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보론은 흔히 주한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1/V 비헤이비어, 즉 속도에 반비례하는 크로스 섹션을 보이고 있죠. 쭉 이렇게, 그렇죠? 서멀, 에피서멀, 심지어는 페스트까지 이렇게. 보론은 엄청 그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옥시즌도 그렇게 보여주는데, 옥시즌 참 골드도 보여주는데, 서멀까지는 잘 보여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나게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원 오브 V 비헤이비어를 따른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차가 난 게 리튬 6를 보시면, 리튬 6는 크로스 섹션이 골드보다 훨씬 크지만 원 오브 V 비헤이비어를 보론만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 리튬 6로 만들 수 있는 도지메터가 여러분 TLD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서머 루미네선스 도지메터. 그래서 TLD 600하고 TLD 700이 있는데, TLD 600은 리튬 6를 인리치한 거고, 자연계의 리튬은 리튬 6하고 리튬 7 두 개가 존재해요. 근데 리튬 6를 인리치하면 리튬 7이 없거든요. 리튬 7은 크로스 섹션이 아주 작아요. 이 밑으로 내려 깔리거든. 그러니까 리튬 6만 인리치한 TLD 칩을 쓰면 이 서멀 뉴트론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게 골드만큼, 오히려 골드보다 더 측정을 잘할 수 있어요. 크로스 섹션이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센서티버티도 크고, 그 다음에 원 오브 V 비헤이비어를 여기 에피서멀 뉴트론까지 가기 때문에 보론 도즈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BNCT에서 도즈 컴포넌트 하나가 나이트로젠 14인데, 나이트로젠 14도 원 오브 V 비헤이비어를 해요. 크로스 섹션은 작지만. 그래서 나이트로젠 도즈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멀 뉴트론 플럭스나 에피서멀 뉴트론 플럭스를 리튬 6 반응으로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골드 대신에. 이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BNCT 대신에 이걸로 하자. 왜 골드를 쓰느냐 굳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비를 병원에서 운영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고, 그래서 TLD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지금 보시는 바가 TLD 600은 리튬 6가 인리치돼 있고 TLD 700은 리튬 7만 인리치를 한 거예요. 거의 99.9%까지. 그래서 리튬 6는 뉴트론하고 포톤에 다 센서티브하고 리튬 7은 TLD 700은 리튬 7에만 인리치하는 그거는 거의 뉴트론하고 반응을 안 일으켜. 포톤하고만 인터랙션을 하니까 리튬 6로 측정한 펄량에서 리튬 7, 리튬 600으로 측정을 빼면 뉴트론 도즈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리튬 700은 포톤 도즈를 주니까 그러니까 서멀 뉴트론 플럭스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7은 원 오브 V 비헤이비어를 더 보론과 마찬가지로 따르고 있고 크로스 섹션도 더 크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이렇게 컴팩트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뮴이 크로스 섹션이 제일 커요. 이렇게 저기 모든 물질 중에서. 그다음에 카드뮴은 좋은 게 여러분 카드뮴 컷오프 에너지를 들어보셨을 거야. 그렇죠? 그 주한기 교수님이나 딴 분 수업에서 많이 들어주셨을 텐데 에너지가 여기 서멀 에너지 영역에서 뚝 떨어져요. 크로스 섹션이. 여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카드뮴 포일을 딱 싸게 되면 서멀 뉴트론을 확 잡아먹어버려. 무엇보다 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드뮴으로 싼 거하고 안 싼 거하고의 그 차이를 빼주면 서멀 뉴트론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베니핏이 있죠. 그게 사실 골드 액티베이션 포일 메소드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해서 카드뮴 포일을 TLD 600하고 700을 싸고 안 싸고에 의해서 서멀 뉴트론 플럭스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이 방법이. 그래서 자세한 메소드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이제 뭐 주한기 교수님이나 그 리액션 레이트 여러분 다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핵공학 개론 누구한테 여러분 듣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중성자 속에다가 보론의 크로스 섹션 곱하고 보론의 아토믹 덴시티 곱하고 그거 매스의 엽수를 곱하고 이 리액션에 나오는 Q 밸류. 왜냐하면 아까 그거는 10마이크론도 안 되니까 로컬 디포지트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보론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론 10에 의한 도즈가 나오는 거예요. 매스로 나눠주니까. 아주 간단하게 리액션 레이트잖아.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13도 아까 MP 리액션에 있는 리액션 레이트 똑같아. 거기서 여러분 이제 그 주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었겠지만 원 오브 V 비헤이비어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 웨스트 코트 플럭스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크로스 섹션에 대표하는 서멀 뉴트론 플럭스에 대표하는 리액션 레이트의 이퀴벌런트한 플럭스 선속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 이 서멀 뉴트론의 그 대표적인 크로스 섹션 우리가 서멀 에너지는 0.025 일렉트론 볼트 거기에 크로스 섹션하고 웨스코 플럭스를 곱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때. 왜냐하면 인체 내에 들어가는 막스웰리언 디스트리뷰션을 갖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TLD도 똑같아. TLD도 우리가 인체 내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골드 포일도 물 팬텀 속에 골드 포일을 집어넣어 갖고 측정을 하는데 TLD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막스웰리언 디스트리뷰션을 서머 이퀴벌런 이름이 된 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론 도즈와 나이트로젠 TLD로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LD로다가 웨스코 플럭스만 측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상수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퀴벌런트를 수식적으로 보면 보론 도즈는 TLD 도즈의 나머지는 상수. TLD 도즈만 하면 이건 다 상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Q 밸류, 보론 10의 아토믹 넘버 덴시티, 보론 10의 크로스 섹션 다 아는 거예요. 리튬 그렇죠? 이건 하나의 상수. 그럼 TLD 도즈만 알면 보론의 도즈와 나이트로젠 도즈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측정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 하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측정할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서멀 뉴트론 플럭스를 측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 갖고 원자력 연구소에 가면 TLD를 캘리브레이션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TLD 캘리브레이션 해준 거는 이펙티브 도즈나 이퀴벌런트 도즈를 캘리브레이션 해주지 이 TLD의 N 알파 리액션만의 도즈를 캘리브레이션 했는 데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TLD를 그렇게 캘리브레이션 해준 데만 있다면 아주 쉬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교정을 하게 됐는데
원자력 연구소에 가면 캘리포늄 소스가 높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 D2O 탱크가 있고 이 D2O 탱크에는 중수가 들어있어요. 왜 물이 아니라 중수가 하냐면 캘리포늄은 가스 뉴트론이 나오기 때문에 서멀부터 가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슬로잉 다운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로 채우면 아까도 얘기했지 N알파 리액션에서 감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중수를 채우면 중수는 N알파 크로스섹션이 작거든.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중수를 채워서 마두레이션 시켜주고 TLD를 교정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보여주고 그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한 거 MCMP로 그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한 TLD로 도즈가 정확하게 서멀 뉴트론 플럭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를 경희대에 가면 여러분 실험하는지 모르겠는데 경희대에 가면 교육용 원자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서멀 뉴트론 포트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것을 또 경희대학교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에 가서 이렇게 실험을 했고 그거를 통해 갖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거죠. 우리가 만든 방법들이 기존의 골드 포일 액티베이션 메서드는 하나로뿐만 아니라 경희대 원자로에서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거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골드 포일에 의한 메서드하고 우리가 개발한 메서드가 정확하게 중성자 선속을 측정을 해서 TLD 도즈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건 뭐 에라 에스티메이션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측정한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은 이제 그 새로운 방사선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나노 메디슨이라고 많이 그 흥미를 가질 거예요. 10년 전부터 나노 메디슨이라는 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나노 메디슨은 주로 나노 입자를 의학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중에 하나가 메탈 나노 파티클을 잘 의학에 잘 이용하려고 하는데 메탈 나노 파티클에 여러 가지 항암 드러그라든지 꼭 암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드러그를 태깅을 하고 또는 안타이 바디 같은 거를 태깅하면 종양의 표적이 가능하죠. 종양에만 딜리버리 할 수 있고 또 골드나 또는 메탈 나노 파티클을 잘 딜리버리 하면 표적적으로 잘 암에 간다고 하면 암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조영제라고 하는 걸로다가도 쓸 수 있고 몰리큘라 이미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탈 나노 파티클들을 여러 가지 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드러그 딜리버리 또는 방사선 치료 또 이미징 여러 다양한 분야에 쓰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방사선 치료에 한번 더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하이지 머티리얼, 메탈 나노 파티클하고는 더 인터랙션을 많이 합니다.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를 통해 갖고 포토 일렉트론도 낼 뿐만 아니라 오제 일렉트론을 내는데 티슈, 종양이 인터랙션 하는 것보다 만약에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 메탈 나노 파티클이 이 안타이 바디라든지 종양을 추적할 수 있는 드러그를 붙여서 잘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드러그 자체가 치료 효과도 내지만 여기에 방사선을 또 딜리버리 한다고 하면 그냥 방사선 치료보다 이 메탈이 있는 데서 더 많은 인터랙션을 일으키니까 아토믹 인터랙션을 더 많이 2배, 3배 일으키니까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도 암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오제 일렉트론이나 포토 일렉트론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이제 라디오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로 정상 세포는 더 보호를 하고 암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자고 하는 게 레디오 센서타이제이션 효과라고 메탈 나노 파티클의 레디오 센서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중성자하고 마찬가지로 방사선 도즈도 똑같아요. 여기 엑스레이, 포톤 같으면 엑스레이 플럭스의 그 엑스레이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마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하고 똑같은 게 매스 에너지 오브저프션 코에피션트. 똑같은 컨셉이에요. 이것도 엑스레이의 마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이 매스 에너지 오브저프션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엑스레이의 에너지, 아까는 뉴트론의 에너지였는데 그 매스 에너지 오브저프션 코에피션트 들어가는 엑스레이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죠, 그렇죠? 포톤은 똑같은데 요 크로스 섹션이 골드하고 티슈하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 티슈고 종양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티슈.
그다음에 골드는 보면 크로스 섹션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여기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영역이 요 에너지 영역대, 엑스레이 에너지가 약 20에서 약 200kilo 일렉트론 볼트에서는 골드의 크로스 섹션이 이 소프트 티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드가 종량에 잘 딜리버리 돼 있으면 요 인터랙션에 의해서 포톤에 있는 도즈를 굉장히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 갖고 방사선 치료를 레디오 센서타이제이션을 일으키자는 게 골드 나노 파티클 또는 메탈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하자는 게 지금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종량까지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고에너지가 필요해요. 300kilo 일렉트론 볼트에서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한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는 골드하고 티슈하고 별로 크로스 섹션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인핸싱이 아니라 레디오 센서타이제이션이 안 일어나잖아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서 300kilo 일렉트론 볼트 이상 수매부에서는 별로 골드가 물보다 이 마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이 더 크지 않거든. 그래서 고에너지 엑스레이를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우리는 저에너지 엑스레이를 방출하는 레디오 아이소토프는 많기 때문에 그거를 메탈 나노 파티클하고 잘 인베이디드해서 전달을 하면 종량에 이런 레디오 센서타이제이션 효과를 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아이디어고, 이게 이제 테크니컬한 챌린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메탈 나노 파티클의 저에너지 레디오 아이소토프를 잘 태깅을 할까, 그리고 이걸 종량에 전달할 수 있을까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 인핸싱이 일어난다는 걸 보이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는 인핸싱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인핸싱이 일어난단 말이야. 센서타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메탈 나노 파티클 또는 골드 나노 파티클이 물리적인 효과 말고도 바이오 케미컬한 시그널을 전달한다. 우리 흔히 생물에서 얘기하는 바이스탠딩 이펙트라든지 셀 사이클을 어떻게 그 시그널을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효과에 의해서 메탈 나노 파티클이 방사선 레디오 센서타이제이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인핸싱이 일어난다는 게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바이오 케미컬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차근차근하게 한 게 그동안 우리 레디올로지컬 피직스 랩, 우리 방사선 의학 물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들이 레디오 크로믹 필름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스코픽 단위에서의 선량 증가 효과를 측정한 실험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슬라이스인데,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굉장히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어요. 그래서 골드가 있으면서 똑같은 선량을 전달했는데 골드에 따라 골드가 있으면서 인핸싱이 일어나는 게, 색깔이 진해지는 게 인핸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1그레이를 전달하는데 골드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인핸싱이 일어나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라만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물리나 화학하는 사람들은 라만을 많이 쓰는데 라만으로 측정한 거죠. 근데 기존의 도지메트로는 마이크론 단위에서 도지메트리가 안 되는데, 라만은 그 레이저 스폿 하나하나가 1마이크론 단위로 스폿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브레이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좀 힘들고, 이건 몬테칼로나 또는 아날리티컬한 계산을 여러분한테 보여줘서 이것도 이제 증명이 다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골드 나노 파티클이나 메탈 나노 파티클을 인체에 주입했을 때 그게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메탈 나노 파티클을 정맥 주사로 딜리버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아까 항암 그 안타이 바디를 태깅을 해서 종량에 집중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혈관을 통해서 딜리버리 하다 보면 다양한 데 분해가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분포를 잘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측정 장비를 우리가 이제 수원 광교 실험실에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감마 카메라라든지 실리콘 드리프트 디텍터라든지 이런 디텍터를 이용해 갖고 질을 통해 갖고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종양이나 키드니에 그 골드 나노 파티클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시간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한국에서는 유일한 장비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장비예요. 그래서 지에서 이렇게 키드니에 따라서 골드의 웨이트 퍼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 3마리를 가지고 실험했던 거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를 이제 그 죽인 다음에 지 장기를 축출해 갖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관악에는 ICP-MS라고 그 좋은 장비가 있어요.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장비하고 우리 실리콘 드립 디텍터하고 측정하는 장비. 그래서 우리 장비가 좋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CT하고 같이 정합해서 이게 이제 펑셔널한 이미지에 불과한데 CT가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CT 장비를 달아놨습니다. 여기 플랫 패널 디텍터를 이용해서 CT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황영석 교수님이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또 퓨전에 여러 가지 그 실험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도 하나 같이 쓴 게 있고 올해. 그래서 이 장비를 좀 이용을 하셨죠. 그래서 CT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측정도 가능하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마그네틱 하이퍼서미아는 여러분이 그 이 나노 파티클이 그 철이나 니켈 같은 나노 파티클이 사이즈가 이런 나노 사이즈가 되면 저기 페로마그네틱한 모트리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여러분 아마 전자기학에서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닐 브라우니 로테이션을 통해 갖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가 열로 변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이퍼서미아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해서 제가 연구를 조금 그쪽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방사선과 하이퍼서미아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하자는 거고, 이렇게 로컬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로컬 하이퍼서미아를 같이 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효과를 증진하자고 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끝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우리 연구실을 소개하면, 우리 연구실은 benefiting humanity,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거죠. Standardization and innovation procedure in radiological world, creating something new in biomedical world. 그래서 방사선 의학물리나 방사선 의공학에서 새로운 뭐 거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그 프로시저를 스탠다이제이션을 안 하면 절대로 휴먼한테 어플라이 할 수 없습니다. 스탠다이제이션을 통해 서 사람한테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을 사람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노버티브한 아이디어가 스탠다디제이션을 거쳐갖고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사 선량의 도즈를 메디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조금 소개하겠죠. 우리는 사실은 천문연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인볼브돼서 2024년에 달의 사우스폴에 인류를 처음으로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여성 1명, 남성 1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달 남극의 방사선 환경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중요한데, 천문연하고 그래서 계측기를 만들어서 방사선 계측기를 만들어서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형 발대체에도 탑재가 될 거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커머셜 페이로드 서비스라는 프로젝트에 있는데 거기에 탑재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에 사우스폴에 가기 전에 저희가 만든 방사선 계측기가 딜리버리 되기로 했습니다. 천문연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연구하는 분야가 꼭 메디슨뿐만 아니라 지구는 대기 때문에 지금 방사선으로부터 쭉 1년에 한 1, 2 마이크론 정도는 미리시버트 정도는 받지만 대기권만 벗어나면 엄청난 시비어한 방사선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주선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또는 파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이나 전력에서의 그 방사선 선량을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선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지나 툴을 이제 개발하는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월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BNCT 또는 아까 메탈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레디오 아이소토프, 이런 거에는 이노베티브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선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선량 평가 알고리즘을 몬테칼로를 쓰든지 또는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으로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을 또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졸업해서 지금 유니스트의 원자핵공학과의 교수로 간 이재민 교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CT의 메탈 아티팩트를 딥러닝을 이용해 갖고 없애는, CT가 이제 레디올로지컬한 이미지니까 뭐 지도 교수가 열심히 지도했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본인이 잘 연구를 해갖고 진짜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데 CT 메탈 아티팩트 없애는 알고리즘 쳐보면 저기 유튜브에 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갖고 CT에서 메탈 아티팩트를 없애서 의사들이 치료와 진단에 도움을 줬는지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탠다디제이션을 해갖고 뭐 그 퀄리티 어슈어런스, 트리트먼트 플래닝, 뭐 크리덴셜 뭐 이런 걸 주로 해서 스탠다디제이션에 연구를 주로 해갖고 병원으로 많이 취직을 했는데 요새는 이런 조금 더 이노베이티브한 어플라이드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으로 내가 옮겨가면서 이런 좀 이노베이티브한 연구를 많이 해요. 새로운 챌린징한 연구들. 그래서 이런 아까 소개한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대학하고 연구소에 많이 갑니다. 원자력 연구소나 뭐 저기 카톨릭 의과대학의 의공학과 교수로도 가고 유니스트 교수로도 가고 뭐 많이들 해요. 그다음에 캐리에도 많이 진출을 했고 킨스에도 가는 친구 방사선 방어 쪽에서는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갖고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코스웍은 이런 거예요. Introduction to Radiological Science. 그다음에 이제 Principles of Radiation 도지metry. 그다음에 중요한 게 Radiation Biology. 이건 내가 전공이 아니에요. 전공이 아니라서 이거 잘 하시는 분이 우리 대학 수의과 대학의 안지환 교수님이라고 포항공대에 있다가 최근에 서울대 수의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레디에이션 바이올로지 전공하신 분이 되겠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와서 매년 한 번씩 오픈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화된 진짜 전문가가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뭐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이 조금 얇은 지식으로 많이 치료를 했는데 안지환 교수님이 오면서 우리 대학원에 겸무 교수로 제가 인바이트를 하고 레디에이션 바이올로지를 많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전공한 분야 중에 하나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인데 레디에이션을 어떻게 하면 몬테칼로 트랜스포트해서 정확하게 선량 계산에 쓰는지 아니면 방사선 의공학 기기를 개발할 때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데 아주 깊은 그 트랜스포트 알고리즘은 랜덤 샘플링 같은 거는 아마 심영기 교수님도 잘 하실 거지만 와서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심영기 교수는 중성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포톤이나 사실 포톤도 똑같아요. 인다이렉트리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인 포톤, 뉴트론은 사실 알고리즘이 거의 비슷합니다. 랜덤 샘플링. 근데 차지드 파티클은 좀 다르죠. 차지드 파티클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터랙션을 너무 많이 해서 이벤트 바이 이벤트를 추적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컨덴스 히스토리 메서드를 쓰는데 그게 프로톤이건 전자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지드 파티클 트랜스포트 알고리즘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펀더멘털적으로 메디컬 이미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CT, MRI 이런 것들은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런 분야에 한번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이제 코스웍을 통해 갖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 개 중에 원자 피션이나 퓨전으로 가는 학생들도 당연합니다. 자기 전공 분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뉴클리어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예요. 아토믹 또 뉴클리어 에너지를 잘 활용할 거예요. 사실상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배 중에는 원자력 피션이나 퓨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 연구실에 오기 전에는 의과대학으로 가려는 애들이 많았어. 치과대학이나 그런 애들 또는 약대 요새 흔히 하는 의학과 계열로 가려는 애들도 학생들도 우리 연구실에 와갖고 이쪽 분야에 흥미를 가져서 가져요. 그래서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조한 교수님이나 뭐 심영진 교수님, 옛날에 김은희 교수님 이런 분들은 학생들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의학학 계열에 가는 학생들이 전과를 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분야에 와서 학문적 흥미,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몇 명만 치료할 수 있지만 이런 장비를 개발하고 이런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리액터를 만들어서 라디오 아이소토프로 암 치료를 함으로써 원자 폭탄을 만든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수만 명을 죽였지만 그 기술을 전용을 해서 수백만 명을 살렸어요. 암 환자를. 그렇죠? 가속기가 RF 기술로다가
그 레이더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드는 크라이스트론을 만들어 갖고 그 레이더로다가 정확하게 폭격을 해갖고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죽여서 전쟁도 끝냈지만 그 RF 기술이 가속기에 전용돼서 이런 CT나 마이크로웨이브 이럴 때 CT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속기도 만들어서 암 치료에 써서 또 수천만 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204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뭐 그거는 지금 2천만 명이 걸려요. 전 세계적으로. 2040년 되면 4천만 명이 걸리면 한반도 인구가 전부 다 걸리는 거와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많은 암 시장에 열려 있고 그 중에서도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합니다. 항암이나 수술보다도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해요. 전기밖에 안 들어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돼요. 지금 발표한 이런 자료들은 내가 보다는 발표하면서 박사 받고 나간 선 후배들이 많아요. 여기 자말이라는 친구는 지금 파키스탄 원자력 연구소에 취직을 했어요. 연구를 굉장히 잘해갖고 파키스탄 학생인데 그렇고 정성문이라는 학생은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임상 진료 교수로 가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난 좀 더 이노베이티브한 데 가라고 했는데 그 뭐 졸업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원자력공학과에도 진출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진은 지금 박사과정에 있고 우리과에서 출신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원자과 출신들이 지금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 우리 연구실에 지금 한 5명 있어요. 지금 현재 재학생. 한 14명 중에 5명. 그다음에 요 김태윤, 정성문 이런 데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인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출신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자기가 모티베이션이 딱 있어서 오니까 굉장히 연구도 잘하고 금방 저기를 하게 되죠. 자말이라는 학생은 파키스탄의 아주 좋은 대학에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 한 1, 2년 선배들이 그 연구실에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또 한 명이 들어왔고 4학년인가 그런 애가 한 명이 이제 아직 근데 들어오게 됐죠. 이제 입학하게 될 거고 그 중에 뭐 1년에 많은 학생이 진학하는 것보다 한두 명 정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원자과에서 뭐 그래서 다양한 물리학과에서도 많이 와요. 사실 오면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쪽 분야에 눈을 한번 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여기서 마칠게요. 수업은. 자, 방사선이 이렇게 아주 에너지 활용하는 것보다 더 유의미하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원자력 하면서 아주 인류를 위한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연구실인 것 같죠? 네. 요 선배들도 좋은 데로 진출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도 모색할 만한데 자, 일단 뭐 강의 들은 것 중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혹은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질문하도록 하세요. 선생님, 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2개 정도 있는데, 현재 BNCT가 이제 장점도 있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주된 챌린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BNCT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골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 그 튜머에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연구된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면 BNCT가 1950년대 후반부터 쭉 연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클리닉에 잘 어플라이가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보론 드러그입니다. 아까 보론 10 드러그가
정확하게 종량에만 셀렉티브하게 딜리버리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보로 BPA를 보론 페닐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보론 BPA라고 하는 드러그는 벌써 1960년대 70년대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종량에만 셀렉티브하게 딜리버리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량에는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BBB라고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 깨져 있어서 그쪽으로 보론 드러그가 더 많이 갑니다. 종량은 깨져 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뇌세포에는 깨져 있지 않아요. 인텍해서 잘 안 들어가고. 근데 그런 BPA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좋은 보론 드러그래도 종량의 3 정도 가면 노말 세포 정상 조직에도 약 1 정도 가요. 그러니까 중성자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노말 세포도 중성자빔이 종량을 집중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서 노말 세포에도 벌써 서멀 뉴트런이 맞게 되니까 종량의 그런 드러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미지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도즈를 전달하기가 힘들고 더 좋은 보론 드러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약물 하나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 약물 하나 좋은 약제를 개발을 해갖고 그거를 전임상 실험을 통해 갖고 동물 실험을 통해 가서 임상 1, 2, 3까지 갔을 때 약물 항암 제건 뭐 치료용 제건 뭐든지 약물 좋은 약물 제제를 개발을 해서 그게 세포 실험, 전임상 실험, 임상 1, 2, 3을 넣어서 그다음에 클리닉까지 가기 위해서는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 성공할까 말까예요. 여기에 쓰는 돈은 수천억이 들어요. 그래서 보론 드러그도 그만큼 가감한 투자를 통해 갖고 아직까지 보론 드러그 더 좋은 게 개발이 안 됐다는 게 큰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뉴트론 빔이 그동안 리액터에서만 얻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엑셀러레이티드 베이즈드로 해갖고 좋은 뉴트론 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벌써 하나가 설치됐어요. 일본에서도 몇 대 설치됐고 한국에서도 여러분 쳐보시면 알아요. 송도의 BNCT 퍼실러티 저쪽에 거기 가면 여러분 선배 중에 70학번 중에 최병호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양반이 경주 양성자 센터에서 만드는 프로톤 가속기 만든 기술을 전용을 해서 거기에 프로톤 장비를 만들었어요. 10매부짜리를. 그래서 문제는 8mA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출력이 2mA밖에 안 돼. 8mA 정도 나와야지 환자를 1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한데 2mA면 4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누가 환자가 4시간 동안 누워 있겠어. 그런 테크니컬한 챌린지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주 매출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그 트리트먼트 플래닝 시스템인데 선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몬테카를로인데 몬테카를로를 병원에서 한다 보면 바빠 죽겠는데 한 5분 내에는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시간 걸리면 즉각적인 비지 클리니컬 인바이먼트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테크니컬한 챌린지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GPU Accelerated 몬테칼로 베이스드 선량 계산 코드를 지금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딩을 아주 잘하는 여러분 선배가 한 명 들어왔는데 포항공대에서 왔어요. 너무 GPU를 잘하고 나하고 같이 몬테칼로를 해서 그렇게 GPU를 쓰면 액셀러레이션이 되거든. 그러면 크로스 섹션도 우리는 넓은 데까지 필요 없어. 우주 방사선 하려는 것도 아니고 고에너지 물리 하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크로스 섹션만 가지고 하면 우리는 컴팩트하게 GPU 액셀러레이션 하면 거의 5분 내에 반응이 가능한 몬테칼로 코드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야. 우리 이미 있어요. GPU 몬테칼로 코드. 네, 근데 GPU가 지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믹스필드 레디에이션인데 GPU 지금 개발된 것 중에 뉴트론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의 파티클. 근데 알다시피 프로톤도 나오고 감마도 나오고 심지어 포지트론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스레이드 다이버전스가 일어나 갖고 계산이 안 돼, GPU도. 근데 그거를 뚫어야 되는 거는 아무도 아직 몰라요. 그거를 저기 예일 대학이나 몇 군데서 하는데 걔네들은 GPU를 쓰는 게 당일 방사선에 대해서만 하는 게 있고 우리는 그거를 좀 뚫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융합적인 연구예요. 그래서 원자핵공학과의 그 몬테칼로 코드 잘한 심영리 교수님이 일부 되는 것도 좋아요. 뭐 병원에서는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그렇고 그런 모티브는 병원에서 오지만 뭐 그런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골든 파티클은 지금 챌린징하게
인밸브 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라는 건 무작정 방사선을 더 정확하게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기술로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메디컬 이미징 기술이 발전하면서 MR, CT, 거의 콤빔 CT 뭐 이런 거 하면서 종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다음에 정밀 기계, 그다음에 엑셀레이션, 그 RF 기술이 개발해서 그런 이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방사선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 기술에는 이제 한계가 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 기술이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드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BNCT도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적은 양의 방사선을 가지고 레디오 센서타이제이션, 인핸싱이 일어나면 노말 세포는 데미지를 줄이면서 골드 나노 파티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골드 나노 파티클을 우리가 레디오 아이소토프를 잘 태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골드는 이너트한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딴 물질하고 잘 화합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태깅 코팅하는 그런 것도 원자력 연구소하고 하나로 팀하고 지금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통 돈이 드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란트이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는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 태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양 표적적인 타겟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안타이바디, 동양 타겟팅이 될 수 있는 단백질 물질하고 같이 코팅을 해서 보내야지 결국은 종양이 잘 가는 거죠. 아니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잘하는 사람이 인트라 튜머럴 인젝션, 종양에 직접 인젝션 해주는 거죠. 그거는 여기 아마 전누리 교수님이 잘할 거예요. 한 질문 받아야 돼. 그런 거를 그래서 아주 테크니컬한 챌린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대답이. 감사합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느냐고 시간이 많이 됩니다. 또 질문할 사람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질문을 했으니까 네. 너무 자세히 내가 대답을 해줬는데 여러분 중에 그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서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구실에 한번 오셔도 되고 나한테 이메일을 하세요.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에 가면 홈페이지도 있고 인터넷에 여기 그냥 지금 자료에 주소 없어요? RP랩 치면 예성균 치면 인터넷 다 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 SNU RPL이 SNU 리액터 피직스 랩인데 여기 레디에이션 우리가 SNU RPL 레디올로지컬 피직스 랩이라서 R이 다르게 사용되네. 우리 로고를 보면 우리는 이제 원자하고 반응하는 걸 주로 보시면 레디에이션이 들어가갖고 애플 로고가 매력이 있는 게 사과가 시메트리하면 안 좋잖아요. 물어서 깨문 자국 때문에 더 어트랙티브 하듯이 우리도 시메트릭하지 않고 방사선이 들어가서 한쪽이 깨지는 모습을 이지민 학생이 만들었는데 아예 여기에 보면 황금 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면 보기 좋게 만드느라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알고 싶은 거 찾아보시고 대학원을 예 교수님한테 진학하는 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예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소리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잘했어.